네, 그러면요, 우리, 테마 82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정부. 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언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의 민족의 어떤 힘을 민족 지도자들은 느꼈거든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3.1운동이 조금만 구심점이 있었으면 더 크게 확산되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뭉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이제 1919년 3.1운동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은요, 일단 몇 가지 결과가 있어요. 영향.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약간 유화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유화스럽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건 뭐였다?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뭉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비폭력 투쟁, 바로 이제 3.1운동의 어떤 비폭력 투쟁이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무장 투쟁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중에 이제 3.1운동의 결과물로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정부가 없었던 시절은 언제예요? 1910년에서 19년 정도까지예요. 그다음부터 식민지라고 하지만 그다음부터 우리가 남들 정부를 끌고 간 거지. 역대 많은 어떤 그 식민지 국가 중에서 식민지 통치 안에서 정부란 걸 만들어갖고 독립운동을 펼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 흡수했다. 자,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정부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상하이에서도 하나 만들어지죠. 아까 우리 김규식이 파리강호에 파견됐잖아요. 그때 신한청년당 소속의 김규식이 한 거야. 그렇죠? 그때 신한청년당이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개편이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를 만들 수 있었나? 없었죠. 없었지만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대로 정부 상설기관은 둘 수 없었지만 남대로 정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집정관으로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임명하면서 남대로 국내에서 한성정부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 정부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다 둘까? 우리 정부를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 아래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통합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무장을 한다라고 해서 무장을 위해서는 연해주가 이게 더 낫다. 이쪽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외교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상하에다가 둬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어디에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들이 이쪽으로 옮기신 거죠. 이러면서 통합운동이 결국 9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4월 달에 3.1운동 이후 4월 달쯤 만들어진 이런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들을 상하이에 드디어 통합정부로서 만들어진 거죠. 이때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셨던 이동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3권 분립의 어떤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3권 분립이었었죠? 3권 분립. 최초의 민주공화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제로서 당시 입법은 어디서? 임시의정원에서, 사법은 법원에서, 행정은 국무원에서 하면서 3권 분립의 어떤 형태를 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5차례 개헌이 있었어요. 개헌이 있었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차차차차 하는 거야. 한 번에 한 개헌을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1차 개헌 딱 통합하면서 대통령으로 바꾸자, 집정관 총재에서 대통령제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1차 개헌이 있었고요. 23년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통제 교통을 통해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여러 활동들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연락망들, 군자금을 모금하던 그 연락망들이 다 일제에서 발각이 되면서 사실상 와해가 돼버려요. 그 와해가 되는 시점에 국민대표회라는 게 소집이 됐거든. 많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국민대표회를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가 결국 결렬이 되고 말아요. 창조파라고 했고 새롭게 뒤집어 퍼버리자 라는 쪽과 아니다, 일부만 개편하면 된다라는 개조파와 그 다음에 이분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굳이 우리가 개편할 필요가 있냐, 지금대로 쭉 가면 된다라는 현상유지파로 나눴던 거지. 거기에 이제 이들이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창조파 떠났고요, 개조파 떠납니다. 남은 거는 현상유지파 김구 선생밖에 없는 것이, 김구 선생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위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그 위기를 탈피하고자 2차 개헌합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될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떠납니다. 떠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다 하자 이거지.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갔는데 역시 위기입니다. 잘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이에 뭐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31년도에
이 위기를 탈피하고자 만들었던 단체가 하나 있죠. 그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야. 당시 의열단이라는 개별적 무장투쟁, 즉 일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예요? 테러 단체죠. 폭탄을 투척하고 했던 그 의열단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활약했던 분이 바로 이봉창, 윤봉길이에요. 이봉창은 일왕에게 폭탄 투척했던 분, 그 다음에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공원에 일본 고관들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분. 자, 특히 윤봉길의 이 폭탄 투척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중흥의 시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동합니다. 왜? 이동을 했던 이유는 37년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언제 40년도에 가서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갖고 충칭이라는 당시 중국의 내부 지금의 스촨성 지역이에요. 그쪽에 충칭이라는 지역에 딱 가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증후시켰던 거지. 그때가 충칭 임시정부 또는 이제 그때 당시 당이 한국 독립당이었거든요. 그때 충칭 임시정부를 딱 실현시키면서 이때쯤에 다시 주석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 주석이 누굴까? 김구예요. 그리고 난 다시 한번 건국강령 발표하시고 대일선 전포 때리시고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했던 거.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발표하시면서 44년도에 김규식을 다시 한번 영입하면서 주석 부석제를 바꿨다. 이게 5차 개헌입니다. 자, 요때는 초반이고요. 요 2, 3차는 위기 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4차, 5차는 40년 충칭 임시정부 시절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이 점차 임시정부의 헌법이 변해간다. 변천사를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 때 어떻게 활동을 했었냐라는 거지. 초기 때. 초기 때 뭐 이런 거죠. 외교론이야. 그 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이제 상하이 쪽에다가 거기가 조계지였거든. 조계지였기 때문에 남대로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이승만, 뭐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신시호 선생 등등이 다 모인 거지. 근데 이게 이 외교론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이승만이 뭐 한 거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디에다가 당시 국제연합, 즉 유엔 전신이었던 국제연맹에 우리 한국의 위임 통치권을 제안한 거예요. 그때 신시호 선생이 욕을 한 거죠. 쌍욕을 했어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쌍욕을 한 거죠. 이승만은 당시에 국미위원부라는 걸 두면서 남들은 미국에서 남들 외교 활동을 막 펼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불거졌던 게 뭐예요? 연통제 교통국 붕괴거든. 연통제라는 게 국내를 연결시키는 비밀 연락 조직으로서 군자금을 모금했었고요. 교통국은 이런 정보 수집을 통해서 군자금을 어떻게 돈 세탁을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일본하게 안 들키려면 돈 세탁하기 위해서 이륙양행이라든가 이륙양행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륙양행. 당시 아일랜드인 조지쇼가 만들었던 이륙양행, 그 다음에 안희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부산의 백선상회 이런 거 통해서 군자금을 세탁을 해서 이제 어디로 임시정부로 막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발각이 된 거야. 발각이 되면서 이때 이제 신초생이 그동안 불만이었던 걸 팍 터트린 거죠. 그래서 무장투쟁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뭐 한 거야? 모여갖고 회의 한번 자! 해서 국민대표 회의를 연 거야. 하지만 이것도 결렬된 거죠. 결렬. 알겠죠? 결렬돼갖고 결국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건데 뭐 이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육군 무관학교라든가 무장부대였고 만주에 있는 여러 부대를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고요. 문화사업도 하시면서 독립신문도 만들었고 독립신문 이건 서재필의 독립신문하고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순한글이 아니고 순한문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서재필의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순한글이거든. 물론 거기 귀퉁이에 영문판도 있지만 이거는 한문입니다. 그다음 사료편찬서를 통해서 한일관계 사료집 간행하시고 한국독립운동가 지열사 방위선생이 작성했던 이런 책도 발행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다 걸린 거야. 걸려갖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승만은 이후에 국민대표 회의 소집 이후에 결국 다 떠나시고 이승만 탄핵시킵니다. 탄핵시키고 여기 있는 박은희 선생 나이가 좀 지긋하셨거든요. 요분은 이제 대통령을 했고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한 거지. 그게 바로 아까 봤지만 뭐예요? 2차 개헌이 되는 거야. 이때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개헌하려고 했지만 위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알겠죠? 위기.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밑에 보시면은 뭐 복벽주의하고 그다음에 전쟁군주제하고 입헌군주제하고 공화주의 차이점이 있는데
전제군주제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주장했던 게 대한제국과 독립의권부는 이런 전제군주제를 지향했었고 입헌군제는 갑신정변, 뭐 독립협회, 특히 헌정연구회 이런 데서 주장했던 거고요. 여기서 입헌군제는 뭐예요? 군주는 있지만 군주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거죠. 너희 군주도 임금도 어떻게 한다? 왕도 헌법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입헌군제고요. 공화주의는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대표를 뽑자 이거지. 공화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신민회라든가 대한광복회라든가 임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주장했던 게 공화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열단과 한인회tan 조금 비교해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의열단 대표적인 개별적 무장단체들이죠. 개별적 무장단체들.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9년도에 만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당시 신흥부활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거야. 이미 한반도는 이미 식민지고 됐고 그렇다고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할 기회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정부를 택합니다. 이들은 우린 정부 없다 하면서 아나키스트가 되신 거죠. 그때 이제 모닥불 키워놓고 이제 당시 나이가 많은 김원봉, 밀양 출신의 김원봉을 당시 짱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고 같은 나이에 준세주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거죠. 자, 이들의 어떤 활동 지침은요. 당시에 물론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활동 지침을 이제 신청생에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막 활동하셨거든요. 활동을 막 하셨다가 신청생을 찾아간 거예요. 김원봉이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 뭐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청생이 그때 그런 거죠. 너희들의 활동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기다려라 하면서 써주신 거야. 그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신청생이 무장투쟁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직접 혁명, 즉 폭력투쟁을 강조한 거야. 신청생이 되게 폭력을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외교, 뭐 하는 자냐? 준비? 그딴 거 필요 없어. 뭐야? 무장이야. 그래야지 독립할 수 있어. 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신청생이에요. 그래서 민중의 직접 폭력적인 혁명을 강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의열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처음에 박재혁이라든가 최수봉, 처음에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개별적 무장투쟁이라고 했죠. 21년도 김익상 전 총독부 폭탄투척, 23년도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자, 이들은요, 딱 정해놓은 것만 해요. 우리가 영화 암살 보면은, 전지현님 이제 뭐 민간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암살을 딱 준비하고 있잖아. 옆에 있잖아요. 의열단 같은 경우는 옆에 만약에 민간인이 있다. 딱 총을 걷어요. 그들은 딱 파괴할 것만 파괴하고 죽일 놈들만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죠. 5파괴 7가살이라고 합니다. 딱 파괴할 것만 파괴하고 주요 일본 요인들, 중요한 놈들, 그런 놈들만 죽이자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던 거야. 딱 총독부, 종로경찰서 이런 거지. 그 다음 김지섭은요, 일본의 동경의 궁성에 가서 뭐 한 거야? 이중교, 니주바시라고 하는 일본 왕이 전하는 거기다가 폭탄을 투척합니다. 김지섭. 그리고 나석주,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죠. 동양척식 주식회사하고 조선식산회의 폭탄 투척. 하지만 개별적 무장투쟁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거야. 어느 정도 한계성이 좀 있는 거죠. 개별적 무장투쟁.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검열도 심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디 간 거야? 다들 우리가 훈련을 좀 받자.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다들, 여기서 이제 나석주 의거를 계기로 해서 이분은 여기서 자결을 하거든요. 의거를 계기로 해서 어디로 입학한 거야?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십니다. 중국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훈련을 받으시고 하다가 당시 32년도야. 32년도는 만주사변 터진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난징에다가 난징이에요. 주로 김원봉 활동했던 건 난징이거든. 난징에다가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학교를 만든 거죠 우리가. 이거는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한 거고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김원봉은 통합이거든. 이분은 항상 통합을 외쳐준 분이야. 올포원이에요. 항상 통합을 외쳤던 분이기 때문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되기도 합니다만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조선민족혁명당, 의열단, 신한통일당 다양한 안 보셔도 됩니다. 의열단이 주도해갖고 여러 당들을 다 규합하시면서 하나의 당을 만들었으니 그게 민족혁명당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여러 단체들이 또 규합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으니 그게 뭐냐면 요 민족혁명당이 개편해갖고 여러 연합을 만들어요. 연합. 그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건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 요거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지만 보통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고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민족혁명당 이후에 다시 사회주의 세력들. 그럼 김원봉이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무정부주의자고요. 그저 통합을 얘기했던 분이야. 그냥 그 통합 차원에서 사회주의자도 다 끌어온 거야.
그러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란 거를 37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산하에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 군대가 뭐예요? 조선의용대라는 군대. 이건 좀 중요합니다. 중국 관내에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우리가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건 당시 당시 만리장성 이남 쪽이거든요. 그쪽을 관내라고 표현했어요. 관내. 중국 관내에서 우리가 한인 무장부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38년도에 만들었잖아. 바로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진 거야. 일본이 중국 본토로 온 거야. 같이 싸우자 이거지.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38년도에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알겠죠? 의용대. 요거는 당시 김원봉의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혁명당이 개편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하나의 부대가 되겠습니다. 또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든 부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요게 조선의용대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됐죠? 자, 31년도에 이건 뭐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든 거죠. 임시정부의 위기를 어떻게 탈피하고자 했던 건데, 여기 앞에, 요거. 강우규, 이거는요, 개별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 활동.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의열단이 아닙니다. 대한노인단 소속이었던, 대한노인단 또는 노인동맹당 소속이었던 강우규 씨가, 당시, 우리나라의 그 3.1운동 이후에 들어왔던 사이토 총독, 해군이에요. 해군 총독이었는데, 이 사이토 총독을 암살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개별적 의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해역단 조명아, 이것도 그냥,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한해역단 두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봉창, 봉봉브라더스. 일본군 행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투척하자. 당시 중국 신문에서 뭐라고 보도했냐?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죽지 않았네라고 보도를 한 거야. 여기 일본이 이제 빡친 거지.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상하이를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홍코 공원에서 전생에 승리했던 전승식과 더불어서 일본 국왕 생일 파티를 연 거야. 그때 이제 윤봉길이 찾아간 거지. 찾아가서 폭탄을 척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그러면서 결국 중국 신문에 보도가 됐고, 당시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입니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에서 임종부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3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가 시작하자 임종부는 계속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다가 언제 정착했다고요? 40년도에 어디에 정착했다? 충칭에 정착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활동을 개시했다라는 거죠. 요건 뒤에 가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충칭 임시정부가 되게 많이 나와요. 40년 이후에 그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경성 국민당을 의거해갖고 그냥 45년도 있었다 정도만 마지막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의거. 자, 넘어갔고요. 우리 아까 1910년대를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1910년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게요. 아까 1910년대에는 국내는 뭐라고요? 일제 무단 통치. 그렇기 때문에 비밀 결사 조직밖에 없다. 국외는 준비다라고 했습니다. 준비인데 저 보시면은 많죠 여기. 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연해주. 요쪽이 연해주 지방. 요쪽이 연해주 지방. 요쪽이 어디요? 상하이. 여기가 북간도라고 하네요. 북간도고요. 요쪽이 뭘까요? 서간도 지역입니다. 알겠죠? 서간도 지역. 요쪽이 상하이 지역 중심. 요쪽이 이제 미주의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북경 지역까지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 정도 대동 단결 선언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요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까요? 남만주 또는 서간도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는 항상 볼 때는요. 단체가 무엇이 있냐? 그 다음에 학교가 무엇이 있냐? 어떤 학교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군사 조직을 만들었냐? 항상 있잖아요. 독립을 위한 활동에 무장투쟁 들어갑니다. 무장을 위한 준비. 그래서 군대가 항상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신다는 거지. 자, 신흥 강습소가 있습니다. 신흥 중학교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무관학교로 바뀌었는데 이건 변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흥 무관학교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무관학교의 그 전에 전신들이 강습소 중학교 이렇게 이름을 했거든요. 신흥 무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학교를 통해서 무관들을 키웠던 거죠. 독립군들을 양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단체도 만들었죠. 민정단체, 경학사, 밥 갈면서 공부하자, 경학사, 부민당, 상부상주하는 민들 단체다, 부민당, 이렇게 개편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한족회라고 이걸 다시 한번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족회를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 군대가 서쪽을 지키는 군대다라고 서로군정서예요. 서쪽 길을 지키는 군대다, 서로군정서. 자, 나중에 이 서로군정서 임시정부에서 한마디 하시죠. 내 밑으로 들어올래? 우리 밑으로 같이 들어올래? 라고 한 거지.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독립운동 해야 되니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들고는 임정 밑에 있는 산하 군사 조직으로 이제 개편이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대는 요 정도까지만. 더 대한통의부. 안 봐도 돼. 정의부 이건 거는 뒤에 가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20년대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요거까지만. 자, 학교,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군대 조직까지. 여기까지만 딱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에는, 자, 우리 국내에서 활동했던 누가 대종교 계열에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계열에 누가 나철, 오기오 등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디로 올라온 거야? 북간도 지역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대종교 계열에서 만든 무장단체가 바로 중강단입니다. 중요합니다. 중강단. 자, 중강단이 있었고요. 나중에 대한정의단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든 구대가 있었으니, 이쪽은 뭐예요? 북쪽길을 지키는 부대다. 라서 북로군정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역시 임시정부에서 이 콜을 하겠죠. 같이 할래? 그러니까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역시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로 개편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를 이끌었던 이 북로군에서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예요? 김자진이죠. 김자진이었습니다. 자, 학교를 한번 볼까? 학교 뭐 있었냐? 요건 학교는요. 언제부터? 이미 국권 피탈 전부터 이미 이쪽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 대표적인 게 이상설이 만들었던 서전서수. 그다음에 명동학교 있었는데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요 서전서수를 개편한 겁니다. 왜? 이상설이 서전서수를 만들고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07년도에 고종이 부르신 거예요. 왜? 이미 이 바로 전년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거든.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어요. 근데 내가 도장 찍지 않았다는 거야, 고종은. 그래서 이거에 어떤 부당함을 알려라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한 겁니다. 혼자 간 건 아니죠. 3명의 특사였죠. 이상설, 이위종, 이준이라는 3명의 특사가 파견됐는데 그때 그 파견되면서 이 학교를 관리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학교가 이제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당시 누가? 이 북간도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었던 김약연이라는 인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명동학교로 이제 다시 한번 개편한 거죠. 이 명동학교 출신자들이 대표적인 누구 있어요? 윤동주라든가 나중에 아리랑 만들었던 나운규 같은 분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졸업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간민회 같은 단체가 있다. 간민회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러 부대들이,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대들은 이제 20년대 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자, 준비만 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무장단체 중강단이 나중에 뭘로 개편됐다?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중강단에서 이렇게 북로군정서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학교들은 이미 벌써 국권 피탈 전부터 이렇게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단체는 간민회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서면 이 중간이야. 남만주와 지금 이제 연해주의 중간이죠. 북만주가. 중간에 서명이 아니고 서면 이런 거지. 중간에 서면. 중강단, 간민회,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해주 볼까요? 연해주는 신안촌이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있습니다. 옛날 블라디보스톡을 해삼이라고 부르게 됐거든. 해삼이 많이 잡힌다 해서 해삼이라고 불렸던 적인데 여기에 이제 한인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신안촌입니다. 여기도 한인 마을이 있어요. 여기 한인 마을인데 여기도 한인 마을이 신안민촌이야. 약간 좀 C가 있죠. 이런 키워드들이 정확해요. 신안촌, 이쪽은 신안민촌인데 어쨌든 여기는 신안촌만 기억하시면 뭐 나머지는 뭐 저기 서간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해조신문. 최초의 해외신문으로서 해조신문도 만들었다. 언제요? 국권 피탈 전에. 오케이. 자, 그리고 13도 의병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러시아령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러시아의 어떤 간섭부터 좀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워낙 극동지역이다 보니까 의병 들어와서 13도 의군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성명회 만들었고 건업회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런 민정단체들을 만든 거지. 그리고 건업회가 개편이 돼갖고 만들었던 게 대한광복군 정부 기억합시다. 최초의 국외 정부인데 이거는 뭐 단체로서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임시정부는 진짜 정부로서의 정부고 이건 약간 단체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인데 군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은 항상 군대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대한광복군 정부 14년도에 건업회가 개편이 돼갖고 만든 대표적인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쭉 이게 중간에 좀 반대도 있었고 약간의 좀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고 하고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된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다시 한번 뭉쳤으니 그게 바로 대한국민의회가 되겠어요. 손병일 대통령을 하는 대한국민의회. 3.1운동 이후에 어떤 구심점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 아까 어디선 상하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그리고 한성정부라는 하나의 상징적 정부가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 통합한 게 어디에서 다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약간 별칭이 노령정부라고 해요. 노령정부가 러시아 이랬거든.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정부다 해서 노령 임시정부라고 표현하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특히 남만주, 즉 서간도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북간도 또는 북만주라고 불렸어요. 북간도 또는 북만주. 이쪽은 근데 북만주, 남만주 그러는데, 여기 또 북간도인데, 여기 또 간도가 서간도예요. 이런 지명의 차이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연해주 지역입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보시면, 상하이에서는 처음에 동제사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규식과, 김규식 아닙니다. 신규식과 박은식이 들어가고, 동제사. 뭐, 박다락원 같은 학교도 만들었었고요. 특히 박은식 선생은 유교입니다. 양명학자. 이번에 양명학자입니다. 양명학자,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자로서, 지금 현재 유교를 다시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대동보국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유교 집단을 하나 만든 거죠. 유교 단체를 하나 만든 게 대동보국단.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한청년당이에요. 당이 아니고 신한청년당 당으로서 뭐 정당이 좀 필요할 거냐. 정치를 위한 당으로서 신한청년당을 다시 한번 만드신 거지. 그리고 이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개편이 돼갖고 상하이 임시정부가 된 거예요. 상하이 임시정부로 개편이 된 거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주는요, 대한민국민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제 미주에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뭉친 거지.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뭐냐면 그 전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대요. 뭐 공립협회라든지 협성협회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게 1908년도에 당시 장인한 전명훈이 당시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막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스티븐스라는 일본 앞잡이에요. 요 놈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해서 막 호소하고 다니고 했거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여기저기서 막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그 놈을 죽였단 말이야. 그 놈을 연설장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금이 됐는데 그때쯤 거기 다시 미국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거 미국은 또 약간 히어로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로망이 있잖아. 그런 것들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당시에 미주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모금을 해갖고 보석금으로 그들을 꺼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서로의 실체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뭉친 거예요. 그레이트 코리안들의 모임이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회로 이제 합쳐진 거지. 그런데 여기는요, 다 달라요. 서로가 생각이. 이승만은 외교, 박용만은 또 뭐예요? 무장투쟁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도 여기 들어가는데, 안창호 선생은, 네, 준비론이야. 준비하자, 이거지. 서로 입장이, 독립운동의 방향성이 좀 들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다시 한번 흥사단이라고 해갖고,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 만들었고요. 박용만은 다시 하와이에다가 대조선 국민군단의 무장단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또 자신들만의 어떤 방향대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특히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임명됐지만 그는 상하이에서 활동하지 않고 주로 어디에서? 워싱턴 쪽에서 활동하면서 구미위원회를 통해서 외교 활동을 또 펼쳤던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합동단체, 통합단체가 있었지만 각자 또 자기 스타일대로 흥사단, 대조선 국민군단, 구미연부 하면서 활동을 펼쳤던 겁니다. 알겠죠? 자, 일본의 조선청년 독립당 이들, 요거는 뭐 그냥 28 독립선언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관동 대학살이라는 얘기는 이건 1923년도에 일본 관동, 특히 도쿄하고 요코하마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거든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이 당시에 이 혼란 상황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20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건너갔어요, 일본으로. 왜 그러냐면 일본이 공업화가 이때 막 진전이 됐거든요. 그때 일본이 공업지역이 되니까 당연히 뭐 알죠? 이촌향도 현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직을 위한 이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조선인들이 거의 뭐 엄청 많았어요. 많이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관동 대진을 계기로 해갖고 이거는 다 조선인들 때문에 이 혼란 상황이 생긴 거다 하면서 그 혼란의 상황을 우리 민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당시 조선인들 6만 명이 학살이 됐던 관동 대학살, 즉 관동 지역에 있었던 조선인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보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장단체를 볼 겁니다. 이제 무장독립전쟁. 무장독립전쟁은, 핵심. 제가 갖다가 하나하나씩 10년, 20년대, 30년대, 그 다음 40년대 어떻게 무장독립이 변해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